네, 김영석의 줌업 크립토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권석준 전문위원님과 함께 베트남 블록체인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새해 되고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새해 들어서 처음인 것 같네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어떻게 한번 이것도 영어로 한번 해보시죠. 해피 뉴 이어. 네, 베트남은 동남아에서 가장 핫한 국가로 또 요즘 꼽히고 있죠. 특히 박항서 감독을 통해 정말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블록체인 시장은 더 크고 획기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콜드 시장이긴 하지만은 여전히 베트남 시장에서는 이 블록체인 사업이 뜨거운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베트남 시장은 예. 어느 날뿐만이 아니라 과거 한 3년 전, 4년 전에도 굉장히 좀 이슈가 많았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인구 구조에서 있을 수 있겠죠.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러한 오늘날 베트남에서 더 각광받고 시장이 성장하는 이유는 이 금융 구조를 예. 디지털화하자라고 하는 국가 정부 정책 사업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걸 아예 정부 사업으로 정책 그렇죠. 사업으로 전환을 했다. 그렇죠. 그래서 예. 올해뿐만이 아니라 사진 자료에서 보던 것처럼 86년에 쇄신이라는 어떤 단어를 뜻하는 도이모이 정책, 예. 쇄신하자. 오늘날 그 쇄신이 디지털 국가, 디지털 금융, 디지털 어떤 문화를 추구하고 우리가 개혁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더 높게 성장할 수 있다. 국가 성장을 이룰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베트남에서는 가장 중요했던 거는 코인 이전에도 국가의 이 금융 시스템이 디지털화하다는 게 금융 계좌가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유가 남북 전쟁이 있었잖아요. 베트남도. 네. 남북 전쟁 이후에 국가가 국민들의 자산을 몰수한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 은행을 못 믿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은행의 계좌를 잘 안 만들었었는데 요즘엔 나라가 국가에서 디지털 금융 계좌 개설을 엄청나게 지금 밀고 있어요. 예. 네, 그러면서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현금으로 또는 외부에서 이제 손대손으로 움직였던 것들이 다 이제 전산화시키는. 그래서 그런 확장되는 모양들이 굉장히 빨라지면서 2030년까지 15세 이상의 베트남 인구를 금융 계좌를 가질 수 있도록 90%까지 늘리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 이 베트남이 공산주의 국가라는 점을 좀 감안을 하더라도 굉장히 좀 열린 시각으로 바라봤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행 계좌를 계속 개설하게 만들고 디지털 금융화로 넘어가다 보니까 특히 우리나라 이미 신한은행은 넘어가서 굉장히 많은 성과를 내고 있죠. 예. 한국투자증권, 은행이 아니라 이제 투자증권회사들, KB증권 이런 친구들이 계속 우리나라에서 넘어가면서 그 금융시장을 확장하고 시장을 넓혀나가려고 문을 두드리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예. 네. 이 신한은행과 KB를 친구로 표현하시는 우리 권석준 위원님의 어떤 네. 담대함에 굉장히 큰 존경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베트남의 블록체인 시장 자체가 굉장히 또 전망이 좋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죠. 네. 자세하게 한번 추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런 베트남의 핀테크 시장과 더불어 이 디지털 문화 정책이 계속 확장되고 있는 가운데 예. 지금 이 친구들은 스마트폰을 굉장히 많이 써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블록체인 시장이 어떻게 성장되냐, 이 온라인으로 국가 정책으로 디지털화 만드는 것도 더 순풍에, 그러니까 도시 바람이 밀어주는 거죠, 그 부분을.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도 온라인으로 코인 거래를 하는 게 굉장히 핫해지는데 인구층이 젊다 보니까 저렇게 클럽에서 아예 어떤 핀테크 설명회나 코인 관련 세미나를 저런 형태로도 굉장히 많이 활성화시키고 예. 커뮤니티 유저들을 모으고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어떤 코인 시장에 대한 젊은 층들의 어떤 굉장히 그 열정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시아에서 여러 가지 분야로 봤을 때 태국 이외에 베트남이 굉장히 크다고 얘기를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그 블록체인 분석 기업이라고 하는 체이널리시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체이널리시스. 여기서 봤을 때 2021년, 22년 암호화폐 거래액 보고서예요. 예. 거기에 봤을 때는 베트남의 암호화폐 연간 거래액이 1,126억 달러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싱가포르를 제치고 동남아에서는 2위를 했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 지금 베트남이 블록체인 시장이 25억 불이 전망된다는 얘기가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보다 5배가 더 성장을 해야 25억 불 시장이 되는 거죠. 아닙니다. 2021년 7월부터 예. 2022년 6월까지의 예. 거래액이 1,126억 불이라는 거죠. 아, 그 정도만 해도 네, 맞습니다. 굉장히 연간 큰 거래액이. 시장이다라고 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싱가포르를 제치고 나서 2위를 했던 이유는 싱가포르에서는 여러 가지 좀 규제안이 좀 일부 있었을 겁니다. 예. 네, 그것 때문에 싱가포르이 조금 주춤하는 사이에 많이 올라왔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거는 1위인 국가예요. 예. 1위 국가가 태국입니다. 태국이요. 예. 태국이 1,359억 달러 연간 거래액이. 굉장히 그렇죠.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뭐 싱가포르나 베트남 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 블록체인 시장에서 또 기회의 땅이다. 그렇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또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네네. 태국이 또 1위로 치고 올라왔다라는 것은 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히 또 주목할 만한 어떤 성장세네요. 네, 이 부분은 다음에 한번 예. 좀 더 깊게 보고 한번 이야기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베트남 네네. 같은 경우에는 뭐 권석준 위원님께서 또 다녀오셨지만 전 또 같이 못 가봤기 때문에 태국 같은 경우에는 한번 같이 다녀와서 또 다루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다음에 기회 한번 만들어 보시죠, 같이. 그렇다면 이 베트남에서 특히 최근 블록체인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는 가장 또 뜨거운 이슈들, 다른 이슈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그 다음에 혹시 사회 자료 나오시면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그 암호화폐 채택 지수라는 것들도 있습니다. 네, 예, 그 같은 체이널 리시스라는 분석 기업에서 만들어 준 건데요. 예, 이 암호화폐를 채택하는 채택 지수가 동남아에서 2년 연속 1위에 오르고 또 세계에서도 1위에 올랐다라는 것이 주목할 만한 이슈입니다. 예. 네, 그런 이슈들이 굉장히 좀 중첩적으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이 베트남 시장에 사실 이 우리나라의 기업이 진출했다라는 것도 반대로 어느 정도 또 호재가 될 수 있는 시장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위메이드도 위믹스 관련해서 예. 이 베트남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많은 행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만큼 앞에 이러한 모든 것들이 지금보다 5배 이상 성장한다는 전망을 두고 많은 오늘날도 역시 P2E나 NFT 또는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많은 이런 IT 블록체인 산업들이 베트남 시장과 앞서 1위를 했다라는 태국 시장 역시 이제는 계속 두각을 나타내면서 떠오를 거라라고 보는 거죠. 신흥 국가로서. 예, 네, 저희 나라도 그 베트남과 태국이 예.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뭐 정말 많은 규제적인 부분이나 어떤 이런 것들 좀 더 완화시키고 시장에 좀 더 치고 나갈 수 있도록 예.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어느 정도의 우리나라도 좀 경각심을 가지고 블록체인 시장에서 좀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조속히 마련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베트남의 또 특이한 게 이 블록체인 협회가 별도로 또 설립이 되어 있어요. 이 네, 협회의 맞습니다. 역할은 어떤 역할이 있습니까? 네, 그 블록체인 협회는 이 정보 산하기관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워낙 정보는 요번에 베트남 갔다 왔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은 이 정도 시장이 정말 돈이 되는지 몰랐다. 이 정도로 예.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줄 몰랐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자꾸 밑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그러면은 너희들이 연구하고 교육적인 부분, 규제적인 부분들을 잘 배워서 제공을 해달라 뭐 이런 의미로 협회 재단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그 블록체인 협회라는 곳은 이 베트남에서 모든 어떤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법안이나 규제를 제공하고 그 기반을 만들 수 있는 조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까 전에도 제가 또 말씀을 드렸지만 공산주의이다 보니까 네네. 어쩔 수 없이 이 국민들이 은행을 믿지 못하는 등 각종 부작용들이 무수히 많게 또 상존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굉장히 특이하게도 최근 들어서 베트남 정부와 협업을 하고 있는 유일한 블록체인 팀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 팀에 대해서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이 보다 보니까 이게 말 그대로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이 예. 규제 아니라 뭐 규제를 잘못 지켰다간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런 나라에서도 이제는 관심을 갖고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라는 것도 저희 이제 베트남을 진출하는 기업들한테 굉장히 좋은 청신호죠. 예, 그 중에 카르디아 체인이라고 하는 어떤 회사가 있습니다. 이 예. 카르디아 체인이라는 곳이 알아봤더니 이 인터블록 체인이라고 해서 서로 다른 체인끼리 상호작용할 수 있게 연결해주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하면서 이곳이 국가 정부로부터 인가받아서 운영하는 등록된 법인이라는 게죠. 기술업체 자체가. 예. 그러니까 국가산하의 국가과학기술원 같은 느낌? 예, 이런 느낌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정부에서 협업하면서 이런 블록체인을 기술 개발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국가과학기술원 같은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이 베트남 정부 차원에서 생각을 했을 때 이 디지털 자산 관련된 산업들이 미래 디지털 금융을 책임질 거다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부가 미는 것은 중앙 금융 시스템인 거잖아요. 화폐적인 예. 부분이죠. 정부에 있는 거 신용으로서 신용 사회로 넘어가고 싶은데 신용 거래를 안 하는 거예요. 예. 그 많은 1억에 가까운 인구가 그렇기 때문에 90% 이상 은행 계좌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높여나가겠다. 뭐 디지털 금융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그게 잘 따라오지는 못했는데 그런 것들이 자리 잡기 이전에 이미 많은 국민들이 블록체인이라는 것으로 거래를 하고 예, 자금을 이동시키는 시장이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예, 근데 그 부분을 이제는 또 놓칠 수가 없으니 카르디안 같이 어떤 체인을 만들고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업체들과 협업을 하면서 국가도 이제 금융을 디지털화하는 것도 맞지만 블록체인 쪽도 수면 위로 올리면서 준비하고 있는 움직임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 베트남에서 디지털 자산 그리고 블록체인을 또 받아들이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카르디아 체인, 특히 이 인터블록체인 등에서 대해서도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은 이 결제 시장 그리고 디지털 금융 관련해서도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도전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다라고 맞습니다. 판단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저희 나라 업체들도 저희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기술 개발하고 예. 우리나라에서 죄송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개발하고 우리나라에서 그걸 해외로 서비스하고 이런 모양이면 정말 좋을 텐데 예, 규제 때문에 해외에 나가서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들인 거죠. 얼마나 심한 국부 유출입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은 그런 것들을 저희 나라를 반면 삼아 우리나라 우리나라 아이고 네 죄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우리나라 반면 삼아서 그런 것들을 미리 선제적으로 같이 준비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특히 베트남의 디지털 자산 거래액이 굉장히 또 높은 편에 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평가를 받고 있나요? 네, 앞서 이야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암호화폐 거래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미리 먼저 말씀드렸지만 위에 보시면은 연간 거래액이 1년 사이에 1,126억 달러면 굉장히 큰 수치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1위가 태국이라는 것이 정말 저는 더 놀랐던 거였죠. 이게 오로지 디지털 자산 맞습니다. 한정 지어서 생각을 했을 예, 때 맞습니다. 제가 기사를 발췌해 온 건데요. 정작 베트남은 관심을 가졌지만 태국을 왜 생각을 더 못했을까라는 예, 것도 참 굉장히 좀 쇼킹했던 자료였습니다. 이게 작년 자료입니다. 22년 9월달 자료지만 저런 것처럼 이게 올해는 더 높아질 거라는 거죠. 예, 예, P2P와 NFT 산업과 맞물려서 더 높아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시장이 커지고 있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 또는 우리나라 금융 핀테크 어떤 산업을 하는 분들도
역시 베트남 시장에 적극적으로 공략하시면 굉장히 핫해지는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어떤 기회비용이 창출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사실은 또 저 밑에 있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뭐 캄보디아, 라오스 이런 나라들 중에서도 또 언제 이 디지털 자산 관련해서 또 거래량 1위를 달성하는 국가가 나올지 모르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이 대한민국과의 교류가 있으면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맞습니다.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태국 한번 같이 가시죠. 가시죠. 예. 언제 가십니까? 조만간 기회 예. 잡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권은 제가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예, 연락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베트남이 굉장히 이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와중에 마땅히 우리 대한민국도 이 디지털 자산의 사실은 또 종주국이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 종주국으로서 긴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또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네, 그래서 왜 이렇게 베트남 시장이 핫하고 인기가 많을까? 소위 말해서 기업들한테 다 알고 계시는 이야기지만 인구 구조에서 19세 이하 예, 그리고 20에서 39세에 속하는 인구가 2019년 인구 주택 베트남 자료에 총하면 62.4%입니다. 예, 인구 구조를 보면 62.4%가 20에서 20에서 39세 사이에 속하는 인구가 인구의 62.4%면 1억 명이라고 했을 때 6,200만 명이 되는 거겠죠. 예, 여기에서 오는 게 아닐까. 이 구조를 보고 동남아를 비롯해서 많은 해외 기업들, 우리나라 기업들 역시 베트남 시장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앞으로 향후 50년까지는 이 인구 구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형태로 이어진다고 봅니다. 예, 평가하는 것들이. 그럼 앞으로 이런 인구 구조가 50년이 간다라고 했을 땐 얼마나 많은 기회비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 또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베트남을 공략하기 위해서 작년에도 올해도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있는 거겠죠. 예. 일단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디지털 자산뿐만 아니라 IT 관련해서도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강국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앞으로의 이 50년 동안 인구 구조가 비슷하게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한다면 비단 이 내수 시장만 노릴 게 아니라 하루빨리 이 정부 규제의 완화도 어느 정도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규제 완화가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예, 아무래도 이 많은 시장들은 해외에 선점당하거나 역전당하는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이 빗썸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빗썸 태국 법인이 따로 있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빗썸 태국 법인을 별도로 뒀다라는 것 자체가 앞으로 이 태국이 1위 나라가 될 것이다라는 어느 정도 또 리서치가 있었던 것이라고 또 확신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무작정 이 대한민국 블록체인 혹은 거래소 업계의 해외 진출을 막는 이런 규제들은 어느 정도 좀 현실적인 대안을 가지고 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이 앞으로 베트남 그리고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시장이 더욱더 팽창될 것이다라고 확신하시는 건가요? 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저희는 베트남에서 이미 지난번 넘어갔다 왔을 때 베트남 협회와 함께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고 그들과 예.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하였고 예. 업무 제휴 역시 진행하고 왔습니다.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나왔을 때 차분히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정말 많은 좋은 말씀 감사하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더 진솔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